달러가 위험하다는 말, 이제는 익숙하죠. 중국은 금을 사들이고 브릭스는 새 화폐를 만든다면서요. 위안화가 달러를 대체할 거라는데 막상 스위프트 통계를 보면요. 달러 비중은 48%, 위안화는 고작 2.7%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다들 아직 멀었다고들 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무서운 건 통계에 잡히지 않는 돈입니다. 미국이 눈에 불을 켜도 절대 볼 수 없는 금융 파이프라인이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어딘가에 깔리고 있거든요. 그 이름은 CIPS. 대부분의 사람들은 들어보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 3월에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대체 왜 갑자기 터진 건지 지금부터 파헤쳐보죠. 우선 CPS가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보통 국제 송금하면 다들 스위프트를 떠올리니까요. 하지만 스위프트의 정체를 제대로 아는 분은 드물어요. 스위프트는 돈을 보내는 시스템이 아니라 메시지를 보내는 시스템이거든요. 쉽게 말해 은행들의 카카오톡 같은 거예요. A은행이 B은행한테 자, 100만 달러 보낼게 하고요. 이렇게 메시지만 보내는 겁니다. 진짜 돈을 움직이는 건 스위프트가 아니라 뉴욕에 있는 칩스라는 시스템이에요.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달러 거래가 칩스를 통과하는 순간, 그 돈이 미국 서버를 스치는 순간, 단 1mm라도 미국 땅을 밟는 순간 바로 미국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실제 사건을 예로 들어볼게요. 어느 12월 화웨이의 CFO 멍완저우가 캐나다 밴쿠버 공항에서 붙잡힙니다. 중국 국적 기업인이 영국 HSBC 은행과 홍콩에서 미팅한 사건입니다. 중국인, 영국은행, 홍콩 미팅. 이 조합 어디에도 미국은 끼어들 틈이 없어 보이죠. 그런데 미 법무부가 그녀를 기소합니다. 대체 무슨 근거로요? 화웨이와 HSBC가 주고받은 달러 대금이 뉴욕의 칩스를 거쳐갔다는 이유였습니다. 달러가 미국 서버에 닿았으니 미국 법에 적용을 받는다는 논리죠. 이것이 바로 달러 패권의 진짜 힘입니다. 달러를 쓰는 순간 당신은 미국의 감시망 안에 들어가는 셈이니까요. 자, 그럼 CPS는 뭐가 다를까요? CPS는 카톡이 아니라 실제 돈이 다니는 고속도로입니다. 메시지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돈을 정산하고 결제까지 끝내버리죠. 그리고 이 고속도로는 뉴욕을 거치지 않아요. 모든 과정이 상하이에서 시작해 상하이에서 끝납니다. 미국 서버는 1mm도 스치지 않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미국 법이 전혀 개입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미국의 감시, 제재, 그리고 관할권, 이 세 가지를 모두 피하는 시스템인 거죠. 2015년 처음 시작했을 때 참여기관은 단 19곳이었습니다. 지금은요, 직접 참여기관만 193곳, 간접 참여기관까지 더하면 573곳에 달합니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금융기관은 5,000곳이 넘고 190개 국가를 연결합니다. 주 5일, 24시간 내내 운영되고요. 2024년 한 해 동안 이 시스템을 거쳐간 돈이 얼마일까요? 175조 위안, 우리 돈으로 무려 3경 3천조 원입니다. 이전 해보다 43%나 늘어난 수치죠. 그리고 2025년에는 180조 위안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올해 3월, 이 시스템은 말 그대로 폭발합니다. 단 하루 만에 1조, 이 200억 위안이 거래됐어요. 우리 돈 264조 원, 달러로는 약 785억 달러에 달하는 거래가 단 하루 만에 이뤄진 셈입니다. 거래 건수만 42,000건으로 사상 최고치였죠. 3월 하루 평균 거래액도 204억 위안으로 2월 697억 위안에서 50%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한 달 만에 무려 50%가 뛰어오른 겁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폭증했을까요? 사건은 2월 28일에 터집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기습 공격한 겁니다. 목표는 이란의 핵시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란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반격 카드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해버립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전 세계 석유와 천연가스 물동량의 20%가 이 좁은 바닷길을 지나거든요. 하루 평균 100척의 유조선이 지나는 그야말로 세계 에너지의 대동맥 같은 곳이죠. 이란이 바로 이곳을 봉쇄한 겁니다. 그럼 유조선들 발이 묶이는 거잖아요. 이때 이란 혁명 수비대가 유조선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지나가고 싶으면 통행료를 내라. 슈퍼탱커는 최대 200만 달러다.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조건이 붙습니다. 달러는 받지 않겠다. 위안화나 암호화폐로 지불해라. 실제로 블룸버그와 로이드 리스트 보도를 보면 중국 해운 중개업체가 결제를 대신해주고 선박들은 이란의 위안화로 통행료를 내며 해협을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로이드 리스트는 최소 2척의 선박이 위안화로 결제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 석유 무역의 심장부에서 미국 달러가 거부당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게 왜 핵폭탄급 파장을 갖는 사건이냐면 달러 패권의 심장이 바로 석유이기 때문입니다. 1971년 닉슨 대통령은 근본 위제를 폐지했죠. 달러와 금의 연결고리가 끊어진 거죠. 그럼 이제 달러의 가치를 무엇으로 보장하느냐,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이때 미국이 내놓은 해답이 바로 석유였습니다. 1974년 6월 8일 키신저 국무장관이 사우디 왕가와 비밀 협정을 맺습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사우디는 무조건 석유를 달러로만 팔고 그 돈으로는 미국 국채를 사야 한다는 거였죠. 대신 미국은 사우디의 안보를 군사적으로 지켜준다. 이 합의는 2016년까지 철저히 비밀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페트로 달러 시스템의 시작입니다. 세상이 달러를 모으는 이유는 달러로 결제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달러로 결제하는 건 석유를 달러로만 살 수 있기 때문이죠. 도이체방크가 이 상황을 딱 한마디로 정리했습니다. 달러의 국제 무역 지배력은 페트로 달러라는 기반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호르무즈 해협의 상황은 이 50년 아성에 금이 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란이 석유 운송의 심장부에서 위안화를 받기 시작한 순간 달러 없이도 원유를 살 수 있다는 첫 번째 사례가 만들어진 겁니다. 도이체방크는 이번 사태를 분석하며 이렇게 경고합니다. 중동이 달러의 기축 통화 지위에 갖는 전략적 중요성을 얕봐서는 안 된다. 현재의 분쟁은 페트로 달러 체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 보고서는 더 나아가 이 전쟁을 페트로 달러 지배력 약화의 핵심 촉매제라고 지목했습니다. 페트로, 위안 시대의 서막일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이란 전쟁이 터지기 전부터 달러를 피하려는 움직임은 이미 속도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 시작은 2022년 2월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미국과 유럽연합이 러시아 은행 7곳을 스위프트에서 퇴출시켜버렸죠.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 지워진 겁니다. 이 사건은 전 세계에 이런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미국 눈 밖에 나면 너도 하루아침에 끝장이다. 중국이 그걸 봤습니다. 인도도 봤고 브라질도,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도 봤습니다. 우리도 언제든 저렇게 될 수 있다는 공포가 전 세계로 퍼져나간 거죠. 그 공포가 바로 CIPS의 성장 동력이 됐습니다. 2021년 CIPS의 하루 평균 거래량은 3,500억 위안 수준이었습니다. 조용한 시스템이었죠. 그런데 2013년 12월 미국이 러시아와 거래하는 제3자 은행까지 제재하겠다는 행정명령을 발표합니다. 그 순간 아랍에미리트, 터키, 중앙아시아 은행들이 줄지어 CIPS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달러 쓰다 막히느니 처음부터 안 쓰겠다는 겁니다. 2024년 초 하루 평균 6,800억 위안을 돌파했고 그해 총거래액은 175조 위안, 2025년에는 180조 위안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 이란전이라는 촉매제가 터지자 하루 평균 9,200억 위안, 단일 최고액 264조 원까지 치솟은 겁니다. 불과 5년 만에 거래 규모가 3배 넘게 폭증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물러나 큰 그림을 보면 정말 소름이 돋습니다. 외교협회에서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스위프트 통계에서 위안화 점유율이 하락한 건 사용이 줄어서가 아니다. 거래가 비공식 채널로 넘어가면서 우리 눈에 더는 보이지 않게 됐다는 신호다.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의 분석은 더 직접적입니다. CIPS와 양자 결제를 통한 거래는 스위프트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다. 이제 스위프트 통계에서 위안화 점유율이 오르내리는 건 더는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 한마디로 우리가 보는 스위프트 통계는 물 위에 뜬 빙산의 일각일 뿐 진짜 거대한 덩어리는 물 밑에서 계속 불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CIPS가 단순히 몸집만 키우는 게 아니거든요. 이 시스템의 본질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고 있습니다. 2026년 2월 1일 중국 인민은행이 CIPS 운영 규정을 8년 만에 전면 개정했습니다. 2015년 시스템을 만든 후 첫 대수술입니다.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첫째, 위안화 전용이던 시스템이 여러 통화의 결제를 허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홍콩 달러를 시작으로 다른 나라 통화 결제 지침을 만들라고 명시적으로 못 박았습니다. 둘째, 참여기관의 진입 장벽을 없앴습니다. 예전엔 까다로운 자격 심사를 통과해야 했지만 이제 각 운영기관이 자율적으로 참여 규칙을 정하도록 권한을 넘겨준 겁니다. 셋째, 위안화와 외국 통화를 동시에 결제하는 이른바 PVP 서비스를 도입합니다. 이제 위안화를 보내면서 동시에 상대방의 통화로 받는 일이 실시간으로 가능해진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CIPS는 위안화 전용 도로였습니다. 위안화를 쓰려는 나라만 이용하는
말하자면 중국 내수용 결제망이었죠. 하지만 다중통화를 허용한 순간 이건 더는 위안화 도구가 아니라 달러 없이 돌아가는 새로운 글로벌 결제 플랫폼으로 변신한 겁니다. 칭화대 한 교수의 분석이 핵심을 찌릅니다. 스위프트와 경쟁하면서도 동시에 협력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열었다. 그리고 이런 흐름은 데이터로도 확인됩니다. 현재 CIPS 거래의 약 80%는 아직 스위프트 메시지를 이용합니다. CIPS가 돈이 오가는 고속도로라면 그 위를 달리는 차들의 내비게이션은 아직 스위프트인 셈이죠. 그런데 CIPS에 직접 계좌를 터서 스위프트 없이 자체 통신망으로 연결되는 은행, 즉 직접 참여 기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숫자가 2024년 초 139개에서 2025년 말 배가 흔 3개로 1년 반 만에 40%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고속도로만 새로 깐 게 아니라 내비게이션까지 자체 개발해서 갈아치우고 있다는 겁니다. 스위프트라는 거대 플랫폼조차 필요 없는 완전히 독립된 금융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것은 따로 있습니다. CIPS 혼자만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이걸 밑에서 떠받치는 훨씬 거대한 구조물도 함께 올라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둥은 바로 디지털 위안화, ECNY입니다. 이건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화폐인데요. 이게 정말 무서운 이유는 메시지 전송, 대금 청산, 자산 이동을 그냥 한 번에 끝내버린다는 겁니다. 스위프트도 필요 없고 칩스도 필요가 없게 됩니다. 2025년 말 기준으로 누적 거래액이 벌써 16조 7천억 위안을 넘었고 연말에는 19조 위안에 달했다는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시범 운영 지역은 29개 도시로 늘었고 사용자는 2억 3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심지어 2026년 1월부터는 이자까지 붙기 시작했습니다. 단순 결제 수단을 넘어 예금 기능까지 탑재한 완전한 디지털 화폐가 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기둥, 바로 엠브리지 프로젝트입니다. 중국, 홍콩, 태국, 아랍에미리트, 사우디 중앙은행이 손잡고 만든 디지털 통화 플랫폼이죠. 누적 거래액만 555억 달러가 넘는데 진짜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거래의 95%가 디지털 위안화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2024년 6월 사우디아라비아가 정식 멤버로 합류하죠. 세계 최대 산유국이 중국 주도의 디지털 결제망에 들어온 것입니다. 페트로달러 체제를 만든 그 장본인이 페트로달러를 건너뛸 수 있는 시스템에 발을 들인 겁니다. 이걸 지켜본 서방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원래 엠브리지를 함께 만들던 국제결제은행 BIS가 2024년 10월에 돌연 탈퇴를 선언합니다. 표면적으로는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했지만 BIS 총재가 직접 나서 엠브리지는 브릭스 연합이 아니다라고 해명하는 걸 보면 속내가 뻔히 보입니다. 그리고 BIS가 빠져나가자마자 뉴욕, 연준을 비롯해 영란은행, 일본은행 등 서방의 7개 중앙은행을 모아 맞불 프로젝트인 아고라를 급하게 출범시킵니다. 서방이 이렇게 서두른다는 것 자체가 엠브리지의 파급력을 증명하는 셈이죠. 그리고 세 번째 기둥, 이건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디지털 위안화가 소프트웨어고 엠브리지가 네트워크라면 이 모든 걸 밑에서 받쳐주는 하드웨어가 있습니다. 인류가 5천년간 화폐로 써온 금입니다. 중국 인민은행이 17개월 연속 금을 매집하고 있습니다. 2026년 3월 기준으로 보유량이 7,438만 트로이 온스를 넘어섰습니다. 그와 동시에 미국 국채는 8년 연속으로 팔아치우고 있죠. 2013년에 1조 3천억 달러가 넘던 보유액이 2025년 말에는 6,800억 달러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말 그대로 반토막입니다. 미국 국채를 팔아 금을 사는 건 이제 다 아는 사실이죠. 하지만 그 다음 단계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올해 1월 26일 홍콩 재무국과 상하이 금거래소가 의미심장한 양해각서를 체결합니다. 홍콩 귀금속 중앙청산회사라는 기관을 새로 설립한 겁니다. 홍콩 정부가 지분 100%를 갖고 상하이 금거래소 대표가 부회장을 맡는 구조죠. 2027년까지 금 저장고 용량을 2,000톤 이상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여기에 스위스 귀금속 회사 MKS 팜프가 2025년 10월 홍콩의 아시아 본부를 이전했고 런던의 4대 금 청산은행 중 하나인 HSBC까지 가세했습니다. 런던과 상하이 그리고 홍콩을 잇는 거대한 금 삼각지대가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홍콩 정부의 청사진에는 금 토큰화 계획까지 담겨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로 실물금을 잘게 쪼개서 디지털 자산처럼 거래하게 만든다는 거죠. 자, 이제 한번 그림을 맞춰보겠습니다. 미국 국채 매도와 금 매입, 홍콩, 상하이 금 청산 허브, 금 토큰화, CIPS 다중통화 시스템 개편, 디지털 위안화의 확산과
엠브리지에 사우디가 합류한 것까지 이 조각들을 따로 보면 그냥 스쳐 지나갈 뉴스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걸 하나로 꿰면 완전히 다른 그림이 보입니다. 미국 국채를 팔아 금을 확보하고 그 금을 기반으로 새로운 결제 시스템을 세우고 그 시스템에 디지털 화폐를 연결한 뒤 그 화폐가 오고 갈 고속도로를 전 세계 190개국에 깔아버린 겁니다. 달러와 정면으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달러가 없어도 되는 새로운 세상을 아예 옆에다 짓고 있는 겁니다. 브릭스 국가들이 준비하는 디지털 통화 유닛이라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준비금의 40%는 실물금으로 나머지 60%는 브릭스 회원국의 통화로 채우는 방식입니다. 결국 금이라는 실물 자산 위에 디지털 통화를 얻는 동일한 설계입니다. 2026년에서 2027년 사이 정식 출시를 목표로 현재 시험 단계에 있습니다. 물론 아직 완성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가장 오래된 화폐인 금 위에 가장 새로운 기술인 블록체인을 얹어 가장 강력한 통화인 달러를 우회하려는 시도니까요. 그런데 왜 이런 흐름이 시작됐는지 그 근본 원인을 짚어봐야 합니다. 결국 모든 사건이 한 지점에서 만납니다. 미국이 달러를 무기화하기 시작한 바로 그 순간 전 세계는 달러로부터의 탈출구를 찾기 시작한 겁니다. 2022년 러시아 스위프트 제재가 방아쇠였고 2023년 2차 제재는 가속 페달이었으며 2026년 이란과의 충돌은 점화장치가 되었습니다. 시러큐스 대학의 맥도웰 교수가 2020년에 했던 예언이 정확하게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막강한 금융 권력을 휘두를수록 그 힘은 오히려 약해질 것이다. 실제 숫자를 보면 이 말이 얼마나 현실적인지 와닿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사이의 2,450억 달러 무역액 중 이미 90% 이상이 각자의 돈으로 결제됩니다. 중국과 브라질의 무역에서도 위안화 결제 비중은 41%에 달합니다. 중국의 전체 무역에서 위안화 결제 비중이 2017년 10%에서 지금은 약 30%까지 치솟았습니다. 국경 간 거래만 따져보면 위안화 비중이 이미 50%를 넘었다는 분석도 있죠. 그리고 이 거래의 상당 부분이 스위프트가 아닌 CIPS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미국이 아무리 들여다봐도 보이지 않는 돈입니다. 달러의 글로벌 외환 보유고 비중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1999년에 71.19%였죠. 이게 최근 56.77%까지 내려왔습니다. 20여 년 만에 14%포인트 넘게 증발한 겁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녹아내리고 있는 거죠. 반면 위안화의 외환 보유고 비중은 아직 2%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직 멀었다고들 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건 따로 있습니다. 이 2%는 눈에 보이는 숫자일 뿐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CIPS로 흐르는 돈, 양자 기술로 결제되는 무역, 엠브리지를 통과하는 디지털 위안화, 금청산 허브를 통한 실물 거래까지 이 모든 게 IMF 통계에는 잡히지 않습니다. 블룸버그 칼럼니스트 앤디 무커지가 4월 16일자로 쓴 분석이 이 상황을 가장 정확히 요약해 줍니다. 전 세계 석유와 가스의 20%가 지나는 길목에서 그 결제가 미국 재무부가 볼 수 없는 디지털 파이프를 통해 이루어진다면 미국 금융 지배력의 유통기한이 찍힌 것이라고요.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이 모든 경고가 적국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2023년 3월 당시 상원 의원이던 마르코 루비오가 폭스뉴스에 나와서 이런 말을 했죠. 5년 뒤에는 제재를 이야기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달러가 아닌 다른 통화로 거래하는 나라가 너무 많아질 테니까요. 그들은 미국과 완전히 독립된 제2의 경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건 중국 관영 매체의 말이 아닙니다. 러시아 외교관의 말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누구냐면 2025년 1월 미국의 국무장관이 될 인물입니다. 달러 패권을 지켜야 할 사람이 이미 3년 전에 5년이면 끝난다고 시한부 선고를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의 예언은 현실이 되어가고 있죠. 루비오의 발언이 핵폭탄급인 이유는 미국 제재의 핵심 무기가 바로 달러이기 때문입니다. 달러를 쓰는 순간 미국 관할에 들어가고 미국이 너 차단하면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거죠. 이게 바로 미국이 군대 없이도 상대를 무릎 꿇리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달러 밖에서 돌아가는 경제가 커지면 이 무기가 더는 먹히지 않는 겁니다. 제재를 걸어봤자 상대는 전혀 아프지 않은 거죠. 루비오가 인정한 것이 바로 이 현실입니다. 미국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녹슬고 있다는 걸 미국 정부 최고 위층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셈이죠. 그럼 지금 이 순간 전체 그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국이 러시아를 스위프트에서 퇴출시켰습니다. 그러자 전 세계가 공포를 느끼며 CIPS로 몰려들었죠. 미국이 2차 제재를 확대했습니다. 그러자 UAE, 터키,
중앙아시아 국가들까지 달러를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이란을 압박했습니다. 그러자 호르무즈 해협에서 위안화 결제가 시작됐고 CIPS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미국이 달러를 지키려 할수록 달러 이탈은 가속화되는 겁니다. 달러를 무기로 쓸수록 오히려 달러의 힘이 약해지는 역설. 바로 이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적인 변화에는 되돌리기 버튼이 없습니다. 한번 깔린 고속도로는 없앨 수 없어요. CIPS에 연결된 190개국 5,000개 금융기관이 하루아침에 스위프트로 돌아가진 않습니다. 17개월 연속 금을 사들인 중국인민은행이 갑자기 금을 팔고 미국 국채를 다시 살 리가 없죠. 엠브리지에 합류한 사우디가 역시 달러가 최고라며 탈퇴하지도 않을 겁니다. 홍콩에 세운 금 청산 허브를 허물거나 2,000톤짜리 금고를 비우지도 않겠죠. 이 인프라들은 한번 세워지면 영구적으로 남는 구조물입니다. 달러에 금이 간 게 아니라 달러 옆에 아예 새로운 도시가 세워진 겁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 입주하는 나라는 매달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당장 달러가 무너지는 건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해야 합니다. 스위프트 기준 세계 결제의 48%가 여전히 달러이고 외환 보유고의 56.77%도 달러입니다. 뉴욕의 칩스는 하루 2조 달러를 처리하는데 이건 CIPS의 하루 최고 기록인 1,785억 달러와는 차원이 다른 규모죠. 위안화가 내일 당장 달러를 대체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달러가 무너지느냐 아니냐는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달러의 감시망 밖에서 돌아가는 경제가 얼마나 빠르게 커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속도는 대부분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고 있습니다. 5년 전 CIPS는 하루 3,500억 위안을 처리하는 시스템에 불과했어요. 지금은 하루 최대 1조 2,200억 위안을 처리하는 거대 시스템으로 성장했습니다. 엠브리지는 2022년 고작 몇백만 달러를 처리하던 시범 사업이었는데 지금은 555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무려 2,500배입니다. 디지털 위안화 누적 거래액은 약 19조 위안, 이용자는 2억 3천만 명에 달합니다. 이 숫자들의 공통점이요? 전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는 겁니다. 직선이 아니라 곡선으로요. 기하급수적 성장이 진짜 무서운 건 안 보이다가 어느 순간 확 드러난다는 거죠. 눈에 보일 땐 이미 늦은 겁니다. 나티시스 수석, 이코노미스트, 알리시아 가르시아 에레로의 분석이 가장 냉정한 현실 진단일 겁니다. 이것 자체가 탈달러를 만드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에너지 시장에서 대안들을 당연하게 만들고 있죠. 대안이 정상화된다. 이 한마디가 핵심입니다. 달러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달러 외의 선택이 이상하지 않은 세상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뜻이죠. 사실 그게 더 무서운 겁니다. 혁명은 요란하지만 정상화는 아주 조용하거든요. 소리 없이 바뀌는 게 진짜 변화입니다. 이제 이걸 우리 이야기로 한번 가져와 볼까요? 이게 그냥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4월 1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를 보시죠. 한국 수출의 달러 결제 비중이 84.2%입니다. 1년 전 84.5%에서 조금 떨어진 수치예요. 수입에선 79.3%로 1년 전 80.3%에서 1%포인트 빠졌습니다. 5년 만에 처음 70%대로 내려왔죠. 반대로 위안화 수입 결제 비중은 3.2%로 7년 연속 사상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원화 수출 결제 비중도 3.4%로 역대 최고를 찍었고요. 겨우 0.몇 퍼센트 차이라고 별거 아니라고 볼 수도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바로 이 방향입니다. 달러는 내려가고 위안화와 원화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 11월 한국은행과 중국인민은행은 원, 위안 통화 스와프 계약을 연장했습니다. 규모는 4천억 위안, 우리 돈 약 70조 원이고요. 5년짜리 계약입니다. 한국도 달러 100% 의존해서 아주 조금씩 발을 빼고 있다는 신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건 바로 이런 장면입니다. 1974년에 시작된 50년 된 페트로달러 체제에 금이 가고 있습니다. 그 균열로 CIPS 고속도로가 깔리고 디지털 위안화 기차가 달리며 금이 그 연료가 되고 있죠. 미국은 이걸 막으려고 제재의 전쟁까지 벌이지만 그럴수록 더 많은 나라가 달러의 영향권 밖으로 벗어나고 있습니다. 달러를 지키려는 몸부림이 오히려 달러를 약하게 만드는 이 잔인한 역설이 지금 실시간으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떨어지는 칼날 절대로 맨손으로 잡지 마십시오. 물론 달러가 내일 당장 휴지 조각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달러만 있으면 돼라는 시대는 끝나가고 있습니다. 칼날이 바닥에 떨어져 완전히 떴을 때까지 이 거대한 구조적 변화가 어디로 향하는지 똑똑히 지켜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나요? 정말 5년 안에 달러 패권이 흔들릴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미국이 결국 다시 한번 판을 뒤집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도 잊지 말고요. 궁금한 점은 뭐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또 밤새워서라도 열심히 파헤쳐 오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